50이 되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힌 듯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은 심리치료사 박성만 작가가 쓴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책은 삶의 전환점에 있는 우리 중년 여성들이 삶에 짓눌려 가슴속에 웅크려만 왔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처방해주는 심리치유서입니다. 나는 왜 나보다 타인이 우선일까? 왜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걸까? 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을까? 나는 왜 남편에게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 4050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심리치료사로서 오랫동안 다양한 내담자를 상담해온 저자는 뻔한 이론적 처방이 아닌 현실에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마치 실제 상담을 받는 듯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다만 책을 읽다 보면 원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 때문에 책을 읽다가 자주 멈추게 되더라고요. 원형. 이 원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 원형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아래 설명란에 달아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 속에 등장하는 그녀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탐나는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정반대 성격 유형입니다. 5년 전부터 남편은 중견 간부로 일하던 회사를 사직하고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잘 몰랐던 둘의 성격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남편과 저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근한 저녁 늦은 시간과 주말에만 함께하니 그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로 집에서 소일을 하면서 생활비의 일부를 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4시간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자 우리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더니 저는 INFP, 남편은 ESTJ로 정반대 유형이 나왔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MBTI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부 관계. MBTI 성격 유형에 따르면 당신은 잔다르크형이고 남편은 사업가형입니다. 잔다르크는 가치를, 사업가는 이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잔다르크형은 창의적이며 직관적이고 사업가형은 주도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두 부부는 화합하기 힘든 성격 유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리검사는 검사 시에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MBTI 성격 유형 밖에서 더 많은 특성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해온 저로서는 두 분의 갈등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아내인 당신이 주로 참았기에 결혼 초에는 견딜만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참을 수 있었던 자원은 당신만이 가진 신념에 대한 우월성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남편이 일은 잘하지만 정신적 수준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 남편은 당신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이런 갈등이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 드러났으니 다행입니다. 갈등이 무의식에 더 깊이 억압되는 나이에 성격 차이가 나타났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부는 대체로 나이 50 전후에 성격 차이 갈등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 나이는 아직 갈등의 근본을 정리할 수 있는 경험과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MBTI 성격 유형에서 두 개의 지표는 같고 두 개의 지표는 달라야 괜찮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변수는 신만이 압니다. 내가 이 남자가 아닌 한때 달콤한 연애를 즐겼던 그이와 결혼했다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나요? 모르는 일입니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가 불만스러울 때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하지만 그때가 정말 좋았는지는 본인이 잘 압니다. 부부는 자아의 의지로만 결혼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모를 어떤 강력한 힘에 끌려 결혼합니다. 그 힘은 부부관계를 엮어주는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묘한 힘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필연입니다. 고작 MBTI 성격 유형 정도로 부부관계의 위기를 점쳐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부부도 없고 최악의 부부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것들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당연히 성격 차이가 납니다. 성격 차이가 클수록 서로 주고받는 것이 더 역동적이고 더 많이 성장할 기회를 가집니다. 성장은 낯설고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낯선 곳으로의 모험이 두려워 성격 차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해 서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본능에 만족을 얻는다면 성격 차이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가 나타난 부부는 성장을 앞둔 것이지 불행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나 재혼해도 성격 차이는 또 드러납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부부는 몸과 마음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섞이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신은 그 속을 모르게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부부는 내버려둬야지 알려다가 상호 침범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벗은 몸이 서로에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놔두지 못했던 겁니다. MBTI 성격 유형에 따라 상대를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MBTI 목적은 세상에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격 유형을 검사해보니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가 난다. 앞으로 어떻게 맞춰가야 하나와 같은 고민은 실패합니다.
저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를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고유한 영역을 자기 방식대로 침범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내담자는 말합니다. 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와 다른지 알게 됐어요. 알았다고 관계가 급진전하지는 않습니다. 알면 이해의 지름길입니다. 남편이 나와 똑같다면 그게 무슨 부부겠습니까? 나의 아바타지요. 다름을 존중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의 힘겨운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세상에 이해할 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체로 배우자에게 불만인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 불평거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우리는 산소와 수소의 특성이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산소로 기능하고 수소는 수소대로 기능하면서 물이 됩니다. 부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성격 차이로 갈등이 크다는 것은 상대의 성격을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또는 부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매일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이 적당히 거리를 두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럼 일심동체가 되는 일은 쉬운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밥 먹는 시간부터 일상의 작은 일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혼자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도 돈을 버는데 남편이 집에 있어도 하루 세끼 밥부터 설거지, 집 청소까지 당신 혼자 합니다. 아이들 학원 등을 챙기는 일도 혼자 합니다. 남편은 당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가사 분담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 혼자 다 하고 거리두기 하란 말인가요? 그럼 저만 손해입니다. 당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남편의 몫까지 다 가져오려는 겁니까? 갈등을 피하고 하나가 되려고요. 계속 이러다가는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화병에 걸린다면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을 타협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전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당황한 남편은 당신에게 익숙한 관계 방식을 강요할 겁니다. 밥을 며칠 안 했다고,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쌓였다고, 집 청소 며칠 안 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재택근무 중인 남편은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집안일은 부부의 공동과제임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남편의 신경질적 반응에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러든 말든. 그러다 부부싸움을 한다고요? 그러면 싸우세요. 단 침묵 말고 말로 싸우세요. 부부가 잘만 싸운다면 얻을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성격 차이가 클수록 경험하고 배울 것이 많아서 좋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린이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어린이 취급합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남편만큼은 아니어도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뒤질 게 없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가 싶어 그냥 편하게 남편의 큰딸로 살았습니다. 제 봉급 관리도 남편이 다 해주고요. 한편으로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이런 부부 관계가 부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저항했으나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부부관계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형성되는
그들만의 관계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전까지 부부가 함께 만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다른 부부와의 비교는 위험합니다. 우리 부부는 최악의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 아니라 최악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최선이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거기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게 됩니다. 부부는 굳어진 관계 유형에 불만을 표하지만 거기서 안정을 찾기도 하는 이중 관계에 있습니다. 불만이지만 익숙하고 익숙해서 불만입니다. 부부관계는 신만이 아는 측면이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다른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부부관계는 중년기에 위기를 맞습니다. 한쪽에서 또는 양쪽 모두에게서 기존의 방식을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계 방식이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이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면서도 갱년기처럼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타인이 아닌 나로 살고 싶은 각자의 원형은 중년기에 더욱 뚜렷해집니다. 예전의 사랑을 되찾는다며 과거의 관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가능했다면 성장 여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린이에서 벗어나려는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는 남편과 대척점에 섰습니다. 남편의 어린이로 살아온 것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당신도 그런 부부관계에 기여했고 나름 즐겼습니다. 누군가의 어린이가 되는 것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와서 남편이 나를 어린이로 만들었다고 그 모든 원인을 남편에게 두는 것은 자기 탓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입니다. 인생 다반사에서 나 때문이 아닌 누구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는 정신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내가 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불평거리만 만들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가 돌아보고 변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그의 원형이 움직여야 합니다. 원형의 움직임은 자아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습니다. 당신은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통제하는 남편이 변화해야 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변화는 보려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피해는 자신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하긴 그 피해도 인생 전체를 보면 유익합니다.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나쁜 것은 인정사정 없이 주체와 그 주체와 연관된 대상을 휘몰아칩니다. 그런 혼돈과 무질서가 또한 창조의 모태가 되기도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타자에게 원인을 둔 것을 무조건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원형이 돕습니다. 원형은 자아가 생각해낼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변화에 맞게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강한 정동으로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변화를 위한 깊은 자기암시는 매우 유익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남편의 어린이로 살아온 것은 어린이 원형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제 남편의 어린이로부터 벗어나 성인으로 당당히 살겠다는 의지는 성인 원형에 따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모의 육아에 큰 도움을 준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성향을 고친 내막을 잘 살펴보면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변한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려는 사람의 단골 메뉴는 너 때문입니다.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다. 당신은 결혼 전부터 이미 어린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성의 특징은 타인의 의존함으로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해 사랑을 갈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아동기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나의 반쪽이란 나의 결핍을 상대가 채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남편은 어린이성을 받아줬고 당신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반면 남편은 당신의 의존을 받아들이며 남편으로서의 존재감을 채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의 엄마처럼 남편을 슬라해뒀다면 당신은 만족했을까요? 만족도가 높다고 이상적 부부는 아닙니다. 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그 즐거움에 빠져 성장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을 여행하며 인꼬 부부를 자처하지만 인꼬는 싸울 때 무섭게 싸웁니다.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땐 사이좋은 최고의 부부 같지만 갈등이나 변화가 두려워 성장을 회피하는 부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 부부는 최선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나 이제 당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하자는 것이냐고 물었으니까요. 당신의 말은 남편이 아닌 당신 안에 있는 내면 아이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성인으로만 살아온 남편은 자기 안의 내면 아이를 찾아 먹여야 합니다. 당신 부부에게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일방적 부부관계의 부작용. 저는 사소한 말다툼이 싫어요. 그냥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소하다뇨. 사소한 것 빼면 인생에 뭐가 남는지요. 말다툼하기 싫다고요. 말다툼 없이는 화해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만 잘한다면 말다툼을 거치면서 부부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독재자와 그의 하수인들 사이에는 말다툼이 없습니다. 독재자는 어른, 하수인은 무조건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창조적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편과 말다툼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억압된 것들을 꺼내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매우 유치한 것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당신의 변화에 남편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당신은 딸이 자신에게 너무 과하게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딸을 마마걸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딸을 분리해내려고 일부러 무관심하거나 거리도 둬봤지만 그럴수록 딸은 더 집착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것을 즐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예속된 결핍을 딸을 내 안에 예속시킴으로써 채우려는 무의식적 보상 행위입니다. 당신의 일방적 부부관계의 욕구 불만이 딸에 대한 일방적 사랑 혹은 집착으로 전이됐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듯 딸도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무의식 중에 일어납니다. 그럼 다 저 때문인가요? 당신은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죄책감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되도록 빨리 버리세요. 오래된 죄책감은 터질 시간을 기다리는 숨겨진 시한폭탄입니다. 본래 죄책감은 자기를 돌아보고 타자를 이해하는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집단 또는 권력자가
소속원들의 죄책감을 자기 처벌로 만들어 그들의 힘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강조하는 종교와도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엄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자기 통찰로 바꿔나가세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 딸의 어린이성을 직접 바꾸어 주려 하면 실패합니다. 당신이 남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면 딸도 당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딸은 당신에게 엄마 아직도 아빠에게 끌려다녀?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하는 핀잔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엄마에게 끌려다닐까? 딸은 엄마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하지만 그 분노는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성인은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린이는 막연한 기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저 타인의 시각과 행동에 따르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이 성을 탈피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성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새롭게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남편을 보는 새로운 시야도 열립니다. 남편은 어린이성을 탈피한 당신에게 서서히 적응해 나갈 겁니다. 가족들이 제 잔소리를 이해 못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집에서도 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저를 아는 바깥의 많은 사람은 저를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 남편은 저 같은 똑순이를 만나서 복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쟁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들도 덩달아 저를 잔소리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항상 거의 옳고 그대로 안 해서 탈이 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가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제 말이라면 파트로 두부를 쓴다고 해도 믿는데 말입니다. 왜 집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잔소리는 억압된 감정의 산물. 이 세상의 모든 잔소리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실보다 감정이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리다. 이는 소위 꼰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벌써 꼰대가 되면 소통할 사람을 잃고 사람들이 내 곁을 서서히 떠납니다. 젊어서 똑순이는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됩니다. 바깥에서의 평판이 만점인 사람은 가정에서는 50점을 채 받기 힘듭니다. 바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과 일에 자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이나 외부 활동에 맞추기 위해 억압된 감정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족에게 발산합니다. 이들이 가족에게 하는 잔소리는 바깥에서 못한 자기 표현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의식은 이성의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의 원리가 적용하는 사회생활은 잘하고 감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가정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남성성, 즉 이성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의식에 자리 잡아야 할 여성성, 즉 감성은 오히려 무의식에 억압했습니다.
나는 꼭 도덕 선생님하고 사는 것 같다는 남편의 투덜거림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집에서도 도덕 선생님 같다면 현명한 엄마와 아내는 아닙니다. 이는 여성성이 덜 의식화된 것입니다. 여성성은 부드러움, 친절함, 따뜻함, 수용하는 마음 등입니다. 당신은 이런 특성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치스러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런 특성을 가진 남편을 남자답지 않다고 핀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남다른 여성성이 당신의 성격을 견디고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숨쉴 구멍이라도 생긴 겁니다. 당신은 남편의 여성적 특성을 남자답지 않다고 폄하했습니다. 여성성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회피한 것입니다. 내적 성장은 나에게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약점이라 여기고 억압하거나 회피하면 경직된 인격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여성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장점이 되어 사회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가정이 구별이 안 돼 가족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형은 당신이 변해야 할 때를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성성을 대체한 뛰어난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감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나약한 인간의 자기 변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신화를 다시 쓰려는 당신은 냉철한 아내와 엄마가 됐습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하달라는 것은 장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변화할 때라는 신호는 가족에게서 옵니다. 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바뀐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드나요? 가족들 역시 변화하려는 겁니다. 나의 무의식은 가족의 의식이 되어 내게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잔소리는 멈추고 가족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가족은 당신이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알려줍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집안에서는 좀 어리석어 보여도 됩니다. 가족의 그 틈으로 숨을 쉽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외면한 허름하고 빈틈이 많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 쓴 연장을 쓰는 겁니다. 손에 맞지 않아 불편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해 떠났던 동료와 후배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겁니다. 중년에는 무조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당신은 3남매 중 둘째로 컸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의 기대와 자원을 아낌없이 받던 언니. 아들이라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동생. 당신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을 보면 남자 콤플렉스가 생기고 언니를 보면 공부 콤플렉스가 생겼습니다. 설부지 남동생과는 달리 일찍 철이 들어 부모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공부로는 언니를 따라잡을 수 없었지만 부모의 눈치를 잘 살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눈치 빠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니처럼 부모에게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처럼 격렬한 사춘기로 부모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그들의 부모와 싸우면서 어른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과 싸우면서 어른이 됐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되려 억압된 욕구를 잔소리 형태로 가족에게 터뜨렸습니다. 너그러운 남편의 유효기간이 끝나갑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는 부족한 여성성을 많이 가진 남성을 배우자로 택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옳았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맺어져 서로 보완하며 삽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보상의 욕구를 버리고 자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원형은 표면적 갈등이나 낯선 감정으로 성장의 시기를 알려줍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갈등만 증폭시킵니다. 잔소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언어의 강제입니다. 내 말이 옳아도 자주 하면 잔소리는 잔소리입니다. 세상은 항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옳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음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잔소리는 상대를 나의 기준으로 가두는 독재 행위입니다. 상대가 약자면 이슬비에 돋보젓는다고 그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잔소리는 내 의견을 상대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힘에 못 이겨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 신경증을 겪으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당신 가족이 당신의 잔소리에 대항하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잔소리는 새롭게 나갈 길을 찾지 못한 중년의 불평입니다. 잔소리쟁이의 정신에너지는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이전의 것에 기준을 둡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앞으로 나갈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새로운 가치관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업적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니 불안하고 답답하여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을 아는 노인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제 갈 길도 바쁜데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매우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5월이 어느 퇴근길, 당신은 꽃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쇼 윈도에 진열된 분홍빛 튤립이 예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꽃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꽃꽂이는 싫어합니다. 그까짓 거실에 며칠 두자고 살아있는 꽃을 꺾어 집안에 들이는 일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발걸음을 멈췄고 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모하게도 비싼 돈을 들여 꽃바구니를 크게 만들어 샀습니다. 가족들은 꽃바구니를 들고 귀가하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